오늘은 일단 제목을 쓰겠습니다. 이 민생의 정치가 김용 그리고 이재명인데, 약간 정치적인 주제가 아니냐. 정치가를 얘기하는데 정치적이지 않으면 그 주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민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민생이니까 인민의 삶,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민과 백성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민생이라는 말은 이 안민이라는 말하고 붙어 다니는 말이에요. 민생, 안민. 민생, 안민. 자, 그런데 지금 이 민생이라는 말은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정치가라는 것이 뭔가는 좀 논의가 필요해요. 정치인, 정치가 좀 뜻이 다르죠. 인자를 쓰는 거하고 가자를 쓰는 거, 인과 가의 차이인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런, 여기까지는 그냥 학술적인데 이 이름이 들어가니까 좀 정치성을 띈다. 뭔가 목적성을 띠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 정관정요의 한 구절이 있죠. 신은 후대에 지금을 보는 것이 지금 고대를 보는 것과 같을까 두렵습니다. 이 정관정요라는 것은 정관, 맑은 눈으로 본다.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뜻이고, 이게 어떤 황제와의 대화를 얘기한 책이죠? 당태종이죠. 이 정관정요야말로 이 군주의 치도의 도를 얘기한 모험 답안과 같은 책인데, 지금 여기서 신은 후대의 지금을 보는 것이 지금 고대를 보는 것과 같을까 두렵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지금 고대를 보는 것, 이 지금 고대를 보는 것이 지금 부정적 의미로 쓰고 있어요? 긍정적 의미로 쓰고 있어요? 부정적 의미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대를 본다는 것은 역사를 본다는 게 아니라 역사를 경멸하고 비웃는 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새로운 왕조를 창업하면 망한 마지막 왕조를 비웃고 경멸하고, 또 만들어지면 비웃고 경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상주가 있으면 상은 하의 마지막 임금을 비웃고, 주는 상의 마지막 임금을 비웃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역사를 경멸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 여러분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쳤습니다. 조선은. 그런데 우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경멸하고 조롱을 해왔죠, 그동안. 그런데 망하지 않았어요, 조선은. 그 시기에 명나라 망했고,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왕조 망했지만, 조선은 망할 뻔했지만 안 망하고 체제를 존속시켰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역사를 조롱하고 경멸만 해왔다, 그겁니다. 망할 뻔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왜 안 망했는가를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역사를 바르게 보는 태도라, 그겁니다. 반면에 20세기 들어서 19세기 말부터 조선은 쇠운을 타다가 망했죠.
역시 조선 망국의 역사도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는지를, 이 역사를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는지를 아예 하나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순서를 도치한 역사관을 지금 현대 한국인은 가지고 있어요. 이걸 경계하는 정관정유의 구절입니다. 역사를 조롱하거나 경멸하지 말라. 자, 오늘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김육이라는 정치가, 이재명이라는 정치가 에서 과거와 현재를 얼마든지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정치가를 평가하기가 김육이라는 정치가를 평가하기보다 더 어려워요. 역사라는 건 현재를 알기보다 과거를 알기가 쉽습니다. 말을 바꾸면 과거를 알기보다 현재를 알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현재를 잘 아느냐?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아는 순서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김육을 아는 일을 통해서 현재의 정치인 이재명을 아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공부하자 그겁니다. 공부를 우리가 역사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역사 지식을 공부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를 알고 역사 의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김육 선생은 어떤 분인가? 졸기가 있습니다. 이건 실록의 졸기예요. 여러분, 조선 사관들이 쓰는 졸기는 박하기로 유명합니다. 절대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칭찬하지 않아요. 장단점을 철저하게 포함합니다.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김육의 졸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같이 봅시다. 김육은 기묘명현인 배사성 김식의 후손이다. 기묘명현은 여러분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그 기묘살인이 희생당한 사건이죠. 8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거의 2인자, 3인자급입니다. 기묘살인 중에서 김식이. 젊어서부터 효행이 독실하였고 장성하자 문학에 해박하여 사류들에게 존중받았다. 이건 김육이 그렇다는 겁니다. 광해주 때에는 세상에 뜻이 없어 산속에 묻혀 살면서 몸소 농사짓고 글을 읽으면서 일생을 마칠 것처럼 하였다. 인조 반정에 이르러 제일 먼저 유일로 추천돼. 유일이란 말이 요즘 안 쓰는 말인데 이것은 묻혀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한자를 안 써요. 유일로 추천돼요. 특별히 현감에 제수되고 이어서 갑과에 뽑혔고, 이 갑과라는 것은 장원급제를 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1등, 2등, 3등이 갑과 아닙니까? 근데 장원을 했어요.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사람됨이 강인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 정확하고 나라를 위한 정성을 천성으로 타거나 일을 당하면 할 말을 다하여 기휘를 피하지 않았다. 양호의 대동법은 양호, 호로 시작하는 지방 해서 호서와 호남이죠. 충청과 전라입니다. 양호의 대동법은 그가 거리한 것이다. 다만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꼭 이렇게 단점을 하나 지적하잖아요. 대동법을 의논할 때 김집과 의견이 맞지 않자 김육이 불평을 품고 여러 번 상소하여 김집을 공격하니 사람들이 단점으로 여겼다. 그가 죽자 상이 탄식하기를 어떻게 하면 국사를 담당하여 김육과 같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자, 바로 여기서 상은 효종을 얘기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정치가라는 제목을 붙였다는데 이 정치가는 말입니다. 첫째로 학자가 있어요. 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자, 그 다음에 관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정치가는 학자보다도 어렵고 운동가가 되기보다도 어렵고 좋은 관료가 되기보다도 어렵습니다. 왜냐? 이 학자는 늘 생각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어떠한 일단 당위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한 이 운동가는 아주 단순해요. 운동가들이 좀 불편해할 말인데 이런 걸 불편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관료는 현실적입니다. 현실의 제도와 관행에 충실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추구해서야 좋은 정치가가 될 수가 없죠. 이 셋을 포괄할 수 있는 게 정치가예요. 거기다가 권력까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치가가 되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재명 지사를 정치가라고 규정합니다. 그죠? 네. 학자라고 하기는 그렇고 관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좀 아니고 그 다음에 운동가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이재명이 정치가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왜냐? 좋은 정치가는 이것들을 다 포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김육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가 이런 조선시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대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대부라는 말을 쓰면 이 사는 학자라는 뜻이에요. 선비. 학자고 대부는 이거 관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조선시대에는 이 과거에 급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품계를 얻어야 돼요. 과거에 급제 안 해도 이제 품계는 없지만 그 직위가 한정돼 있죠. 그러면 1품에서부터 9품까지 정과 종이 있으니까 총 품계가 몇 개입니까? 2, 9, 18, 18개죠. 18개 중에서 이 정 3품, 정 3품 이상을 뭐라고 합니까? 당상관이라고 하죠. 당상관이라고 하고 정 6품, 정 6품 이상을 참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하를 이제 참하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정삼품 이하를 또 당하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 18개의 품계에 속하면 이게 관료입니다. 관료고 이 관료 중에서 바로 당상관급이면 여기에 정치가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김육 선생은 음성 현감에서 음성 현감을 하다가 나중에 우의정, 영의정이 됐는데 그 전에 충청도 관찰사를 했어요. 자, 음성 현감과 충청도 관찰사와 우의정, 영의정. 그런데 바로 충청도 관찰사에서부터 그게 정치가예요. 왜? 관찰사가 정 2품입니다. 정 3품이든가요? 관찰사. 정 2품일 겁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 제가 확인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재명 시장도 성남시장을 하다가
경기도 관찰사를 했어. 이 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도내에 있는 수령을 하다가 방백이 되고, 하나는 충청도고 하나는 경기도라 그겁니다. 자, 김육 선생이 태어난 것은 1580년이니까 임진왜란 12년 전입니다. 선조 13년에 태어나가지고 1658년이니까 거의 80세 가까이 살았어요.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선조와 효종 사이에 어떤 왕이 있어요? 광해가 있고 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시절에 극도의 가난과 시련 속에서 민생 현장을 체험하면서 성장했고, 이러는 가운데 그의 내면에는 분노와 격정 같은 것이 자리 잡았을 것임을 논증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점이 김육과 이재명의 상당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아까 이 김육 선생이 김식의 사대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고손자죠, 사대손이면. 사대손을 현손이라고 합니다. 현손. 그러니까 이 김육 선생은 김식의 현손. 그러니까 김식은 이 김육 선생의 사대손인데, 고조인데, 이 김식이라는 인물이 아주 개성적인 인물입니다. 이 조광조하고 도모를 했고, 조광조와 가장 친했지만, 조광조하고는 상당히 다른 개성, 캐릭터를 갖고 있었어요. 아주 직선적이고, 강직하고, 호불호가 명백하고, 많은 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효사와로 유배를 가요. 유배를 가는데 처음에는 거제도 밑에 섬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대신들이 좀 말렸어요. 그 당시에 김효 살인들이 그렇게 공격했던 늙은 대신들이 그래도 가급적이면 조광조 일파를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경북 선산으로 유배를 갔어요. 선산으로 유배를 갔다가 제2차 징벌이 가해져가지고 거제도로 밑에 섬으로 유배를 보낸다니까 김육은 탈출해버립니다. 도주해버려요. 조광조는 유배지에서 끝까지 중종을 믿으면서 중종이 그럴 리가 없다. 간심들 때문에 나를 오해하는 거다. 한 번만이라도 좀 상을 만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중종에 속아 넘어갔지만 김식은 알아차린 겁니다. 여러분, 중종이 만만치 않게 노예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간혹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좀 떨어지면 그냥 도덕적으로 떨어진다라고만 생각해야 되는데, 약간 도덕적으로 떨어지는 놈은 무능력하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능력이 없다고까지. 그게 큰 착오입니다. 아시겠죠? 중종은 이 사람을 부리고 표리부동하게 행동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에 촛불 전국을 중종 반정에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잖아요. 갖고 노는 거예요. 순진했던 조광조 일행을. 그냥 김식은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정말 사대부로서는, 선비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도주만 하는 게 아니라 전남 영광에 있는 의적대와 결탁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킬 생각을 도모해요. 그러면서 도망을 갈 때 자기 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을 잘 쓰는 관노 중 출신의 이신이란 3명과 같이 피해서 지산 속에서 일단 3인 빨치산 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궁궐에 이신이가 나타납니다.
내가 김식이 있는 곳을 압니다. 배신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거 좀 또 추적해오자. 자기 아들 둘한테 좀 밖에 나가서 좀 정찰해봐라 해놓고는 돌아와 보니까 목매달고 자살한 시인이 김식이. 시인이 아니라 사람이. 그러니까 조광조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중종한테도 살아있을 때 당신한테 도를 가르치는 것은 소코에 치명을 꽂는 거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종이 나를 갖고 놀았구나 하고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조광조하고는 달라요. 이런 할아버지의 4대 손이 김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식의 아들, 손자, 이 사람들은 과거를 못 봐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뭐 이쯤 되면 뭐 가족들 다 죽이는 걸로 알고 있죠. 부인과 아들 다 그대로 살려둬요. 부인과 아들을 살려두니까 4대 손의 김육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김육의 아버지 김웅우 때부터 시험을 봐가지고 생원진사과에 아버지가 붙어요. 그런데 그 전에 경제생활은 주로 할아버지가 해왔어요. 할아버지가 해왔는데 우리가 이 김육의 삶은 지금 할아버지가 해왔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육은 음성현감과 충청도 관찰사를 했다고 했죠. 충청도 관찰사를 할 때까지 대동법에 대해서 몰랐어요. 김육은. 뭔지. 몰랐는데 관찰사가 되고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전임자 권반이 남긴 대동법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을 읽어보고 이 대동법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만큼 조선은 문서의 나라예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록이 없었다면 대동법은 실시 못했을지도 몰라요. 자, 지금 우리가 역사를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대동법 얘기를 할 때 율곡이, 그 다음에 조식, 이원익, 그 다음에 김육으로 이어진다. 해서 이 4인의 이 4명이 만든 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했지만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면 이제 4명을 꼽을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텍스트는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여기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 라는 책인데, 이 두 책 다 대동법 전문가 이정철 선생이 저작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대동법 책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복잡하잖아요. 막 세제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권을 권하면 뒤에 것을 좀 권하고 싶고, 내가 강의하는 내용은 이 텍스트의 내용을 또 역시 주제로 한 겁니다. 그러다 방금 얘기한 김식 얘기 같은 거, 이런 건 이 책에 안 나와요. 제가 이제 김식이 뭐 자결하고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좀 재밌게 하려고. 그리고 또 김육의 어떠한 그 인격 같은 거, 이런 것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선생은 뭐 대동법의 개념은 없었지만 이 적폐, 백년 적폐를 알고 있어가지고 이 백년 적폐를, 최고의 적폐가 그 공납을 해결해야 되는 게 최대의 적폐임을 알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수미법 같은 이야기를 좀 하는데, 어쨌든 이 대동법의 어떤 사상적 이 계기를 논리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순서가 내가 또 지난번에도 순서를 바꿨었는데, 여기 이원익이 먼저입니다. 이원익, 그 다음에 조식. 이 김육이 우의정 할 때 조식이 좌의정에 있었으니까 두 사람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조식하고. 그런데도 조식은
과거 문과에 20년이나 먼저 급제했기 때문에 먼저 자리를 잡았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익은 말하자면 그 대동법의 그 필요성을 최초로 얘기를 했고, 이원익은 이 사람이 이 경기, 그 당시는 이제 선해법이란 말을 썼어요. 선해청 들어봤죠? 이게 경기 대동법이에요. 이게 광해군 1년 때 실시가 됐으니까 그 광해군 그 무조건 칭찬하는 사람들은 광해군이 대동법 설치 바보 같은 거. 광해군이 끝까지 반대했는데 이원익이 워낙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도 계속 취소하려고. 그러니까 이 경기 대동법은 이원익이 한 거라고 말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게 3도 대동법을 실시를 하는데, 이 3도라는 것은 충청, 전라, 강원이에요. 근데 이게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리고 이 김육대에 들어서 바로 이 3도 대동법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1708년 숙종 때에 가서야 황해도를 포함해서 전국 대동법이 실시가 되는데, 지금 그 얘기는 이런 뭐 연대 외우고 그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왜 얘기를 하냐. 아까 이 김육은 대동법을 모르고 있다가 전임자가 남긴 문서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했죠. 그게 바로 문서의 힘입니다. 여러분, 조선이 기록의 나라라는 말은 내가 여러 번 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원익을 발탁한 것이 이예요. 이가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 이 아래 이원익은 안중가요?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데 뭘 일을 맡기에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원익이. 그러니까 이가 돌아와서 이원익을 홍문록에 올립니다. 홍문록은 언제든지 홍문관 관원이 될 수 있다는 인사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르면 최고의 엘리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이원익을 또 발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식을 발탁한 것이 이원익이에요. 또. 이원익이 이 대동법 하면서 조식을 낭청으로 발탁을 해요. 그러면 얘들 사이는 연관관계가 없지 않느냐? 제가 방금 이 권반이라는 사람의 문서를 보고 김육이 대동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했죠? 이 권반이 김육이 발탁한 사람입니다. 김육이 아래에다 두고 썼던 사람이에요. 대동법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 그대로 1년에 이어지는 백년 과업이라 그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게 대동법이.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어제 그 이재명 지사가 내가 만들려는 국토보유세는 조선시대 대동법과 같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대동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이 흥할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을 했더구만요. 보니까. 근데 이제 약간 뭐 부정확하기도 하고 맞다고 하고 틀리다고 할 수 있는 사실도 좀 있는데, 그거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서 말 그대로 김육은 우의정, 영의정을 하면서 대동법을 실행으로 조선을 재활시키는데, 이 김육 선생의 아들이 김좌명입니다. 김좌명이 호조판서, 병조판서를 하면서 호남 대동법을 또 마무리해요. 부자간에. 그리고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김육 선생의 자, 큰아들이 좌명이면 작은아들이 뭐겠어요? 우명이겠죠? 우명이 현종 우명의 딸이 현종 비가 돼요. 그러니까 현종 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 김육을 붙잡아 놓으려고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디 못 가게 하려고 이 실록 총재관직을 줘요 또. 그럼 실록을 총관장하려면 춘추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관계인데,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김식에서부터 이 몰락했던 가문. 그런데 김육에 들어서 완전히 부활을 하고 아들이 판서를 하고 작은 아들이 왕비의 작은 딸이 왕비가 된다. 그게 말하자면 여러분 명성황후 있죠? 명성왕후 이게 현종비예요. 이걸 무슨 뭐 명성황후 해가지고 민비를 바보같이 그냥 민비지 무슨 황후는 무슨 황후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요 명성.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를 하고 대선 과정에서 토지 공개념에 의한 이 국토 보유세를 주장을 했죠. 자 이런 것이 이 제동법을 주장하는, 왜냐 국토 보유세 논의는 박정희 시대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계속 논의는 있었어요. 이제는 누가 실시하느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타느냐가 중요해요. 요즘은 시대가 빠르니까. 옛날에는 오래 걸렸지만. 그러니까 김육은 뭐 이론가도 아니고 대동법에 실천한 사람이에요. 실천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점도 상당히 비슷하다 그겁니다. 비교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여러분 조선을 조금 이야기를 돌려서 합시다. 조선이란 나라를 우습게 하는 것은 이 진보 운동권 사람들밖에 없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조선의 행정체제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했다는데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제는 일치합니다. 중국보다도 더 우수했어요. 물론 이런 과거제도나 지배자를 시험으로 뽑는 이 과거제도는 당나라 때 실시했고 율령도 당나라 때 했지만 중국은 황권이 강했고 황관들의 횡포가 심했지만 조선은 왕실들의 정치를 배제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왕실 사람들도 능력이 좋아요. 그리고 교육도 잘 받았고. 대원군 같은 사람들 다 왕실 사람 아닙니까? 왕실 사람이라고 정치를 못할 건 없어요. 근데 왜 왕실 사람들을 정치에서 배제를 했느냐? 이 왕실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펴다가 실패를 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왕실은 혈통에 간 거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철저히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게 조선의 그 정치 철학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조선의 왕들은 신하들한테 끌려다녔다 이러는데 끌려다닌 게 아니라 신하들 말을 잘 듣는 게 유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하들이 능력 있고 전문성이 높으니까. 조선은 환관 때문에 말썽이 한 번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쳇바보 같은 새끼들이 무슨 조선 무슨 이성계를 무슨 쿠데타야 일으켰다느니 그런 낡아빠진 식민사관이나 얘기하는데 여러분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을 했지만 그 전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토지대장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엄청난 혁명입니다 그게. 토지대장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왜? 토지 한 군데에 2놈, 3놈, 4놈, 많을 때는 7놈까지 토지의 주인 행세를 하고 서민들한테 이거 세를 받아먹으니까 그냥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토지대장을 폭력에 의하지 않고 그렇게 불살라버리는 이런 위대한 역사혁명은 세계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을 불살렸으면 다시 세금을 걷어야지 국가가 운영될 거 아닙니까? 국가는 첫째로 세금을 걷어야 되고 둘째로 죄 지은 놈을 벌 줘야지 국가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토지사장을 다 불살라버리고 고려 때는 여러분들 뭐 공전과 사전이 있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공전하면 이게 뭡니까? 나라의 땅? 사전하면 개인 땅? 이건 요즘 개념이에요. 고려 때는 공전하면 국가에 세금을 내는 땅이고 사전하면 관리한테 세금을 내는 땅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없애버리게 토지사장을 불살라버립니다. 불살라버리고 세종 때 토지를 어떻게 매깁니까? 전분 6등, 연분 9등으로 매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토질에 따라서 6등급,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하면 9 더하기 6 해가지고 15등급까지가 있는 거예요, 세금을. 이렇게 말 그대로 공평과세를 하기 위해서 모든 토지를 측량을 합니다. 새로. 그래서 서류를 만드는 걸 양전이라고. 그리고 이걸 20년 만에 새로 만듭니다. 이걸 한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조선을 만든 혁명가들은, 조선의 사대부들은 고려가 왜 망했는지를 통절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금 때문에 망한 거예요, 고려는. 그리고 바로 이런 이 놀라운 연분구동, 전분육 등의 이 공법, 이런 걸 보면 조선의 지배층이 어떠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고도의 이상주의를 실천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리학적 이상주의를. 이렇게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세종 때 1차 이 세제가 완성이 되는데 이게 한 100년 갑니다. 뭐든지 100년 지나면 다 시대에 안 맞게 되고 그때그때 변통해서 고치지 않으면 그 나라는 후퇴하는 거예요, 역사는. 자, 그렇게 세종 때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경국대전에다가 못을 박아요. 세금을 대납해서는 안 된다. 그 대납을 시키면 힘센 놈들이 힘없는 놈들한테 네가 내 것까지 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국대전에 대납 금지가 경국대전에 이렇게 헌법으로 적시될 정도로 완벽한 세제를 세종 때 구축을 했던 거예요. 조선 초기에. 자, 그러나 이 세제라는 게, 자, 여러분 책에 이제 조용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용, 그 다음에 조. 근데 이제 다 배우셨죠, 조용조. 조선의 이제 세금 제도는 조용조다. 배웠어요. 이게 재미나요. 자, 이 조가 뭡니까? 이게 토지세죠, 전세. 이 전세입니다. 그리고 용은 부역이죠. 조는 뭡니까? 이 곡물인데, 곡물은 국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진상품이 추가돼요. 임금님 진상품 이런 말 들어봤죠? 자, 그런데 이 조는 이 왕과 백성이 왕한테 바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역은 이제 따로 오늘 얘기 안 하고, 이 조는 왕에게 고을이 바치는 거예요. 고을. 이 사람이 바친다. 우리가 지금 국사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고을이 바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바치는 건데 고을 단위로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왕과 수령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고려 이 고을의 세금은 수령이 거두니까. 자,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 조영주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금이 뭐예요? 뭐가 중심이 돼야, 이게 중심이 돼야지 당연하죠?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역전돼 갑니다. 역전돼 가지고 이 조로 들어오는 세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성종 때부터 문란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문란이라기보다는 이건 시대의 변화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변화. 그리고 개혁이란 건 시간에 따라 느슨해지는 거고, 모든 자연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조는 축소하고, 그러나 일정한 세금이 들어와야지 국가가 운영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 조는 확대가 돼요. 여기에도 피할 수 없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조는 왕과 백성의 관계라고 했죠. 왕과 백성의 관계는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럼 어버이는 자식한테 갈수록 더 내놓으라고 합니까? 정상적인 어버이는 가급적이면 자식 부담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논리를 사대부들이 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백성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사대부들이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본격적인 복지정책은 뭐 세종대왕 때는 뭐 복지정책도 꽤 있었지만 요즘 같은 복지정책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적게 걷는다. 이게 최상의 민생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대부들이 왕은 어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식처럼 가엾게 여기서서 해가지고 계속 깎으니까 이게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왕과 수령의 관계, 이게 좋은데 어쨌든 이거 채워야 되니까 이 곡물이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도가 완벽한 줄 알았더니 이게 조금 내가 보기에는 뭐했어. 진상이라는 건 이건 세금도 아니고 뭐 선물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거의 문제점을 간파한 사람이 조식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이 진상을 정식 세금에다 넣자 그러면 마치 뭐 진상을 더 중시하는 사람처럼 여기는데 조식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진상도 정식 국법으로 넣어가지고 정해놓고 받자, 이렇게. 얼마나 이게 현명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인은 일종의 사상가 겸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이원익은 아주 실무형 관리 정치가예요. 그리고 조익은 학자 겸 정치가입니다. 그러나 김용은 관료 겸 정치가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뭐가 생겼느냐. 이게 이제 보통 우리 특산물이라고 배우는데, 그건 특산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산지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이 어느 때 어느 지방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내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방물품들은 다 이걸로 해결을 했어요. 뭐 활 만들고 배 만들 때 뭐 이런 거.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거기서 그걸 필요할 때 딱 만들고 그걸 운반도 해올 수 있고 그걸 저장도 해올 수 있으면 이것만 받아도 돼. 이거 쌀하고 콩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쌀하고 콩으로만 있다고 해서 나라가 말이 필요할 때 말을 바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 유통에. 그러니까 이 제도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거 필요한 제도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제조하고 운반하고 저장이 가능해가지고 현찰로 다
세금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 이 지구상에서 100년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제도인데 시대가 바뀌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산물도 다 시대에 따라 다르잖아요. 언제는 사과가 대구 가져왔다가 대구에서 많이 났다가 언제는 바뀌잖아요. 바뀌고 이제 그 다음에 상업이 좀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왕래도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녹용을 바쳐라 한다고. 그러지 말고 다른 걸로 그럽시다. 사슴을 바쳐라. 너희 고을은 사슴 3마리를 바쳐라. 너희 고을 뒷산에는 사슴이 많이 산다. 이제 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조금 바빠졌어요, 옛날보다. 그렇게 사슴 잡으라고 돌아다니느니 이거 돈으로 사슴 사가지고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그 시간에 쌀 걷어가지고 사슴 있는데 알아봐가지고 이제 주로 서울에 말았어요. 이제 서울에는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그냥 바꿔가지고 내고 갔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걸 대납해 주는 사람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대납해 주는 사람이 생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납이라는 것은 전국대전에서 금했던 건데 사실 이게 불가피하게 됐더라 그겁니다. 그리고 국가도 눈을 감아준 거예요. 문제는 대납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조금만 수수료를 받고 대납해줬으면 이것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세상에 어떤 놈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다가 이놈들을 토호들이, 부자들이, 왕실 권력자들이 이놈들을 매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한테만 세금 내게 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슴 3마리 갖고 내려고 해도 얘 통해서 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납세에 독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을 더 많이 붙여놓겠죠. 그러니까 바로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못 내게 막죠. 그걸 방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못 내게 막는다. 그래서 그 방납의 피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놈들이 점점 이놈들도 이제 뜯기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특권을 주니까 지방 그리고 또 고을마다 매기니까 이건 큰 고을하고 작은 고을하고 편차가 심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라 경상에 비해서 제일 차별 대우받는 곳이 충청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조식 선생 여기 김옥 선생이 충청도 관찰사로 가보니까 이 충청도 이 고을 행정구역이 너무 엉망으로 돼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요만한 고을인데 큰 고을하고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고을 놈들은 대동법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지. 조금 내는데 이런 아주 막 모든 모순이 이 공물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오랜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이 건국하고 1392년 세종대 거쳐가지고 이게 1500년대에서 1500년대 중반에서 이원익이 아마 1549년인가 그 만원 상소를 올린 게 그때니까 벌써 200년 가까이 150년 이 적폐가 쌓여온 거예요. 이 적폐는 시대의 변화, 역사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적폐인데 여기에 빨리빨리 변통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선구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각자라고. 이 태납, 방납의 피해가 이제 심해지니까 이걸 혁신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게 대동법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방납이나 대납을 일체 없애버리고 토지 면적 땅
그것도 이제 토지도 뭐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 면적당 쌀로 받는 거예요. 대동미.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고을별로 때릴 때는 거기서 힘 있는 놈들이 내겠어요? 안 내죠. 힘 있는 놈들은 또 땅도 많아요. 땅도 많은 놈들이 안 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 땅도 없고 힘없는 백성, 소민들만 부담이 커질 거 아닙니까? 이걸 땅 크기에 따라 내라. 그러니까 지방 토새끼들이 무조건 반대하겠죠. 목숨 걸고. 그 목숨 걸고 개혁에 반대하는 놈들 중에서 참 물리치기가 힘든 논리가 시기상조다. 아니면 이게 국론 분열을 야기한다. 이런 이유를 대요. 다시 말해서 얼핏 보기에 합리적인 반대, 이것과 수구적 저항을 분별해야지 개혁가로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가가 왈왈갈갈거리고 시끄럽고 튀고 그래서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받는 비난은 그 개혁가가 하는 위대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재명 지사를 두둔하고 싶으면 조금 시끄럽고 이러는 것은 너무나 불가피하다. 과거 역사 개혁가에 비하면 소리가 작은 거다. 이런 논리를 확산시켜야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지. 그냥 문바들처럼 똑같이 그냥 막 이재명 빨기만 하고 그냥 막 배척하고 그러면 지지가 확산되지 않아요. 그 정책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겼다 그겁니다. 자, 그럴 때 보세요. 그러면 아까 계속 사슴 얘기만 하는데, 사슴 한 마리 값이 돈으로 따집시다. 사슴 한 마리 값이 10,000원이면 실제로 이놈들이 얼마를 받았을까요? 이런 거 기록이 없겠죠. 부정이니까. 응?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뭐 효자 표창 이런 거 할 때 너희들 이거 내지 마 하는 그 면제증을 줘요. 그 면제증을 받으면 그거 갖고 이제 팔아먹습니다. 그거 면제증을. 그런 기록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걸 보면 사슴 한 마리에 100원인데 그 면제증은 한 600원, 700원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6배, 7배는 뻥튀 먹었다는 얘기예요. 최소로 잡아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정철 선생은 2대8. 하이 말해서 2가 가격이면 10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10도 더 받았을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하여튼 5배 내지 15배를 소민들은 실제보다 더 부담을 했으니까 이게 민생이 도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냐 그겁니다. 더더군다나 임진왜란은 그래도 피해가 적어요. 승전을 했기 때문에. 병자호란의 폐해가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병자호란이 1636년에 났고 청나라가 명나라 정복한 것이 1644년이니까 8년 동안 청나라는 전쟁을 치렀잖아요. 패전국 조선한테 많은 물자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들이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민생이 도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고, 여기 김육 선생은 명나라의 마지막 갔던 사신입니다. 그래서 11개월 머무르고 조국이 침략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귀국을 하고 병자호란 끝나고 3개월 있다가 조국에 왔는데 와보니까 대동법 여론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임진왜란 지나고 나서는 별거 아니었는데 병자호란의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을 관리들이 보는 거예요. 유능한 관료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실록이나 문집, 기록상으로 남아서
대동법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기록에 남기고 있는 조선 관료가 400명이나 됩니다. 그것은 모든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 민생을 논의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조선이 이런 나라예요. 어쨌든. 자, 거기 우의정이 된 김육은 백성이 곤궁해진 것은 토와 부자들이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토지를 겸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토지 겸병을 단박에 해소할 수 없어 이놈들한테 그거에 걸맞는 세금을 때려야 된다는 게 이게 대동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 보유세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재벌 토지 집중이 얼마나 심합니까? 토지에서 모든 부의 원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고치는 걸 개혁이라고 해요. 수돗물 들었더니 녹물 나왔다 해가지고 수도꼭지나 가는 거, 그런 건 개혁이 아니에요. 그런 건 개선이라고 하고 또 수리라고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본질이, 이 본질적인 이게 개혁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선시대 대동법과 오늘날의 토지 보유세를, 국토 보유세를 저는 비교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봐요. 토지에서 부의 집중이 다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좀 이게 좀 재밌어요. 아까 이제 엄청 부풀려졌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지금은 인정이라고 하면 뭐 마음에 따뜻한 정, 사람의 정 그러죠? 이게 인정이란 말이 원래는 이게 수수료, 수고료, 웃돈, 뇌물이란 뜻이에요. 조선시대는. 네, 뇌물이란 뜻으로까지 쓰였어요. 그래서 그때 조선시대의 속담에 곡물은 꼬치에다 걸고 가고 인정은 지게에다 쥐고 간다. 이게 곡물과 웃돈의 차이가 그렇게 심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의미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어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인정하면 이게 수수료, 웃돈, 뇌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주는데 그걸 네가 대신 내주는데 얹어주는 돈. 그 그러니까 진짜 세금과 얹어두는 돈의 차이가 꼬치와 지게의 차이다라는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모순이 심했는데 사실 지금도 이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이 재벌들의 그 부의 편중과 이것이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이 과거도 불행했고 지금도 불행하고 미래도 불행할 것이다에 해당된다고 표를 했더구만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수평 비교를 하는 게 절대 정치적이거나 무리가 있거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국토 보유세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대동법이라는 저는 확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1573년에 이이가 만원봉사 상소, 이 만원봉사가 아주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상소입니다. 10,000글자 상소인데 실제로는 15,000자쯤 돼요. 여기에서 아주 그 적폐청산, 조선이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김육 선생이 내가 이 법을 추진한 것은 선철의 뜻을 따르려는 것이었습니다 할 때 선천이 이 선생을 가리켜요. 네. 그리고 이제 이원익, 조익, 김육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자 1608년에 경기에서 선해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호서대동법, 삼도대동법이 실패했다가 다시 충청대동법을 시작으로 삼도대동법을 부활하고 1708년에 황해도를 포함해서 전국을 실시하는 딱 몇 년 걸렸어요. 1608년에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딱 100년 걸렸지 않습니까? 이게 왜 100년씩이나 걸려야 했는지를 알겠죠? 여기 이정철 선생 의견대로 하면 그러면 대동법은 아까 실제 세금과 웃돈이 2대 8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조정에는 2만 들어와요. 8은 새는 거예요. 그럼 8은 국가 예산의 4배예요. 국가 예산의 4배를 처먹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그거예요. 아시겠죠? 국가 예산의 4배를 처먹으려면 단독 범행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뇌물은 혼자 먹을 때 가장 위험해요. 구조적으로 연대해서 먹어야 돼. 삼성이 안 깨지는 이유가 각계각자 구조적으로 사슬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뇌물은 꼭 혼자 먹지 마세요. 혹시 먹을 기회가 되면 나하고 좀 엮어가지고. 그 뇌물 동지가 있어야지 이게. 그럴수록 개혁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국가 예산에 팔을 처먹는 새끼들이, 실력자들이 조선시대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겠어요. 이걸 뜯어고치는 거예요. 이걸 뜯어고치는데, 그러니까 조선이 재활을 했고, 이어서 50년 있다가 영조가 균역법을 하니까 다시 르네상스란 말은 모양주의 말이고, 조선이 제2의 전성기를 이룰 수가 있었고, 대농법과 균역법의 실효가 닿을 때 세도 정치와 외국 군함의 침범으로 여기에 대처를 못하니까 조선이 쇠락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꼭 이런 걸 이렇게 좀 통시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호서 대동 3억을 쓰면서 이시복 선생은 다만 마음을 바르게 갖고 실제적인 것으로 일을 삼는 것. 대단히 여기 관료면서 정치가예요. 처음에는 관료였지만 이 사람이 문과에서 초시하고 전시를 장원급제 하니까 완전히 그 처녀직들을 전전해요. 막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대사원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자, 이제부터 이제 오늘의 그 상당히 중요한 것인 이 김육의 삶, 이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김육의 삶 해가지고 10대의 고난, 20대의 희망, 30대의 좌절, 40대의 성취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는 사실 이재명 지사의 소년 시절의 그 삶보다도 김육의 삶을 보면서 더 감동했습니다. 아까 경제적으로 집안 살림을 책임지던 할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아주 가난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어디에 살았냐면 11살 때에 평안도 작은 고을의 수영이었던 할아버지가 생활비를 보내줘서 사는데, 원래 청백리가 월급으로만 살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원익 선생이 정승을 수십 년 하고 은퇴해가지고 저희 광명구 금천 갔는데 초가집 판잣집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살 때에 자, 할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생활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임진왜란이 나니까 피난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경기도 평구로 갑니다. 여러분, 관동별구에 보면 평구역 말을 가라 흑수로 돌아다니 그런 문장 나오죠? 평구가 어디입니까? 양평이고 흑수가 여주예요. 네. 양평으로 가가지고 다시 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강원도 철원으로 가요. 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평안도로 가서 두 곳을 전전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황해도로 가서 세 곳을 옮겨 다녀요. 그러는 통에 아버지가 31살로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너는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고 엄청나게 부담까지 주고요. 자, 이럴 때 김육 선생의 나이가 15세. 그리고 할머니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누이 동생 둘 있고 남동생 하나가 있는 15세 가장이 되는 겁니다. 이 난리통에.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분이 무슨 뭐 국제적 안목이 있어가지고 일본 놈들 어쩌고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이재명 지사가 소년 시절에 무슨 뭐 남북통일 생각하고 그럴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공장 다니면서 이거 막 하고 그러는데 난 그 점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김육은 세계관을 넓힙니다. 내가 들면서. 그 점이 좀. 그러니까 말대로 15세의 나이에 할머니,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 둘을 거느린 소년가장이 되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청주에 가서 이모부 집에 의탁을 합니다. 그냥 크게 뭐 편할 리가 없죠. 얼마 있다가 다시 인천으로 갔다가 해주로 갔다가 연안으로 갔다가 안악으로 가요. 그리고 19세 할머니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20세에 어머니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의 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소년이. 상을 치른다는 거 알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조선시대의 효는 가정적 의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의제예요. 그걸 안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틈난 대로 공부합니다. 틈난 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26세에 세마시에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늦었죠. 23세에 그 상 치는 데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26세 세마시에 합격하면 그건 성균관에 입학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련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이 김욱 선생이 그 효도가 그 묘지도 뭐 엄마 묘지는 경기도에 있고 아빠 묘지는 뭐 황해도에 있고 그러니까 그걸 노비도 없고 나기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자기가 이게 술에 빌려가지고 아빠 묘지를 파워가지고 흙을 다 날라가지고 부모 묘를 합장을 해줘요. 그리고 잔디 산에 가서 구에다가 다 합니다. 그러면서 틈난대로 책을 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그 어린 소년이. 그랬다가 공부 조금 하니까 26세에 성균관 입학 자격이 부여됐다는 것은 이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죠? 근데 이때가 광해군 때예요. 광해군의 폭정이 시작돼요. 그런데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시키려고 하니까 반대가 들끓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찬성하는 놈이 뭐 정인홍인가 뭐 그런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걔들도 그 정인홍, 여러분 조식 알죠? 경상도 조식 그 학자. 그 조식, 남명 조식 따르는 정인홍. 그 조식 부하 중에 의병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 의병 출신이 북인이 돼가지고 광해군하고 나라 다 거덜냅니다. 지금 북인이 최악의 사색당파예요. 근데 지금 식민사관에서는 북인을 엄청 높여줘요. 이북 교과서에서도 북인을 엄청 높입니다. 왜? 식민사관으로 지금 역사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보면 북인이 나라 다 망칩니다. 그 영창대군 그러니까 뜻있는 사람들은 떠났죠. 그런데 이때 성균관 학생들이 광해군을 두둔하는 정인홍을 유적에서 박탈해버립니다. 너는 유자가 아니야. 박탈을 해버려요, 학생들이. 그럼 광해군이 열받았지. 그럼 광해군이 그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주동했던 놈 몇 놈을 금고, 거기서 금고는 과거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성균관 들어가는 이유가 과거 시험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성균관 안 들어가도 과거를 볼 수 있는데 합격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성균관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걸 진로를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균관 학생들이 권당으로 대항을 합니다. 권당이라는 건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성균관을. 그걸로 대항을 해요. 그리고 이양복, 이덕형 등의 이제 대신들이 광해군을 설득을 하니까 김유옥이 그 당시에 성균관 학생회장에 있었어요. 학생회장. 뭐 이임인가 어제치기가 학생회장에 있었는데 금고에 치여질 뻔했다가 이양복, 이덕형 등의 그 건의로 금고형에 안 취해졌는데도 김유옥은 성균관을 퇴교합니다. 자진 퇴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관료들은
정치가들은 자기 책임을 느끼고 물러나는 게 이게 타당해요. 그러나 김육이 무슨 뭐 정치가예요, 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좀 멋을 부렸다 할 수도 있겠지만 멋을 부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집도 없고 땅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느냐. 김육은 정치적으로 행동하기에 앞서서 가치관에 따른 행동을 하는 젊은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렵사리 얻은 과거 시험의 기회를 나는 이런 가치관 하에서는 내가 과거를 볼 수 없다. 이 결심을 한 것이 34살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잠곡으로, 지금 가평, 잠곡으로 솔가에서 갑니다. 집도 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땅으로. 그래서 김육 선생의 호가 잠곡이에요. 그건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뭐 과거를 버리라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가치관을 위해서. 그러나 김육에게 새로운 기회가 바로 인조 반정으로 찾아옵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광해군이 제거되니까 그때 뜻있는 행동을 했던 살인들을 불러들일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 바로 김육은 성균관 학생회장 몫으로 들어와가지고 정오품 의금부 도사에 임명돼요. 그리고 그 뒤에 문과를 봐가지고 연거푸 장원을 하니까 최고의 이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천재예요, 이게. 근데 그 잠곡에 사는 동안 아까 그랬죠. 집도 절도 없고 가가지고 굴 파요. 굴 파가지고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굴 앞에다가 처마 얹어놓고 거기서 식구들하고 삽니다. 동생들하고.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서 2년 일하고 나서 겨우 초가삼간을 장만을 해요. 그럼 뭐 먹고 사냐? 그냥 뭐 땅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병작도 하고 얼마나 그 양반 출신의 양반의 후손이 그리고 성균관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수모를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막 나무에 하다가 숫장사를 숯을 쥐고 가평에서부터 한양까지 들어와요. 동대문에서 파루를 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숫장사가 이 김육입니다. 가평에서 동대문 지금까지 걸어서 한 얼마 걸릴까요? 한 1시간 반? 뭐 저 같으면 한 40분 정도. 제일 먼저 그런 삶을 사는데 바로 여러분들 여기 그 교재에 보십시오. 교재에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분노와 격정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아무리 신사적인 그 김육이라 하더라도 어찌 분노와 격정이 없었겠습니까? 잠곡에 응거하는 동안. 그래서 이때 지은 시가 있어요. 어찌하면 의천검을 내 손에 얻어 구름 뚫고 그놈 내장을 도려내리. 그래서 그놈은 이강인데 이강은 파리한 오랑캐라는 뜻인데 바로 이놈들이 적폐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록 성균관 유생이었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인물로 쳐졌던 사림의 자격을 김육은 갖고 있었어요. 따라서 김육은 현실적인 관료나 정치가로 변신하기가 오히려 쉬웠어요. 왜? 사림으로서의 도덕성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런 점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인조반정이 돼가지고 정오품 의금부 도사로 임명됐다고 했죠. 그리고 문과 초시와 전시 장원을 했고, 그러면서 승진의 승진을 거듭해가지고 대동법을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가장 뼈대 있는 사림이라는 김집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김집도 취지는 찬성을 하는데 국론분열이나
시기상조. 그리고 이 김집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데 관심이 많아요. 명분 있는 일에. 지조, 절개. 그러니까 여러분 김집이 그 당시에 살림을 대표하는 대궐 내 대장이 김집이에요. 그 인조반정으로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어요. 김집은 육품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리고 모든 살림의 정신적 지도자가 김상헌입니다. 그리고 김상헌과 김집은 연결이 있어요. 둘이. 이게 더블 플레이예요. 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인 플레이 합니다. 그러니까 김상헌은 거의 인조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인조 다음에 인조의 둘째 아들이 이제 효종 아닙니까? 그죠? 효종인데 그러니까 김상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병자호란 때 항복문서 최명길이 만들어가지고 인조가 딱 보고 나서 거기 대신들한테 열람시키니까 임금 앞에서 쫙쫙 찢어버리고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건 너 새끼는 내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런 이제 막 꼬장파들. 그리고 김집은 또 김육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김육의 친구 김반이 있습니다. 김반하고 어울리면서 술도 먹고 잘 놀던 사이인데 김반이 아주 어려워하는 6살 위의 형이 김집이에요. 그러니까 김집은 김육한테 친구의 아주 어려운 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갈등을 하고 김집과 김상헌은 가문도 좋고 뼈대도 좋고 살림 제야에 이것도 크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 김반의 손자가 구운몽을 쓴 김만중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광산김씨인데 대동포 공부하다가 이게 잔대양 새끼들이 다 광산김씨들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내가 조금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바로 김집과의 갈등으로 둘 다 물러납니다. 일단 딱 이제 갈등이 있으면 물러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심지어는 김상헌까지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김상헌은 충청도에 있었고 살림을 또 대표하는 경상도 안방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들이 다 김집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공격을 하되 이념적, 사상적인 공격은 못해요. 요즘으로 치면 정보몰이는 못한다 그겁니다. 왜? 바로 김육이 성균관 때에 때려치우고 들어갔잖아요. 그 도덕성, 건강한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상헌이나 김집 같은 사람은 이 선비는 높을 꽃자 고절이 있지만 김육은 고생할 꽃자 이 고절이 있는 사람임을 안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체제 반동자로 모르려면 항상 개혁가를 체제 반동자로 모르려면 등장하는 게 왕한석이에요. 왕한석. 저 새끼 왕한석이 같은 놈이다 하면 이제는 사상 불온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김육 자신이 그 가장 어려운 삶에서 건강한 제야의 삶을 지킨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걸 마지막에는 인정을 해줬던 이 광산김씨의 이 건강함도 있는 거예요. 그죠? 끝내 그걸로는 공격을 안 해요. 안 하고 이 김육이 고절이 있는 선비라는 걸 나도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대동법 실시를 금기로 만들지 않고 정책적 논의사항으로 만들게 됨으로써 김육이 점점 성공할 수 있는 이걸 기반을 닦게 만들고 그 뒤로부터 김육은 변모된 노련한 정치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동법 반대하는 놈 형조판서에서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찬성하는 놈 형조판서에 앉힙니다. 대단한 실권자지 이제는. 왜냐면 영의정, 우의정, 영의정도 해요. 그리고 청나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김육이 아니면 해결을 못해요. 왜냐면 김육이 그 전에 청나라 심양에 좀 갔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힘을 얻게 되니까 막 형조판서도 자기가 갈아치워요. 대동법을 위해서. 그리고 김육이 이제 그 나이 들어서 죽어갈 때 그 마지막 상소를 올립니다. 자, 그 전에 지금 김상원과 갈등을 해결하고 전라도 대동법 원두표를 치고 이시방을 올려요. 그리고 서필원을 전라도 감사에 등용, 이 정도 빽이 있는 거예요. 형조판서도 갈아치우고 전라도 감사도 자기가 추천해서 올려요. 이 서필원 누구예요? 본 기억 안 납니까? 이 다음에 이 사람이 승지돼가지고 또 광산 김씨 김망준이가 김망준이가 그 청나라 사신 영접하라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병자원할 때 죽었다고 안 나간다고 하니까 서필원이가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했던 승지가 서필원이에요. 기억나죠? 예. 네. 이 서필원을 신신당부를 하니까 서필원이 전라도로 떠나기 전에 김육을 찾아갑니다. 이것저것 다 알려주고 꼭 안면도에다가 쌀창고를 지어라. 이런 유언을 해. 신신당부를 해요. 왜냐면 이 경기도 대동법은 쉬워요. 운반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전라도에서는 대동법이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은데 바닷길이 나쁠 때 무리해서 여기 저 한강까지 오면 사고가 나면 대동법이 공격받을 거 아니에요. 고발하 하고. 그러니까 안면도쯤에 쌀창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물길이 나쁘면 거기서 좀 보관하고 쉬었다가 또 올라올 수 있어요. 대동법의 성공을 얼마나 열망을 했으면 죽기 며칠 전까지 서필원한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자 거기 마지막 상소를 보세요.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흩어져 사방으로 가려 하는데 나라의 근본을 기르는 일은 오늘의 급선무인데 호남의 일에 대해서는 신이 이미 서필원을 추천하여 맡겼는데 이는 신이 만일 갑자기 죽게 되면 하루아침에 돕는 자가 없어 일이 중도에서 폐지되고 말까 염려되어서입니다. 그가 사은하고 떠날 때 전하께서는 힘쓰도록 격려하여 보내시오. 신이 뜻한 대로 마치도록 하소서. 얼마나 죽는 순간까지 이 대동법, 민생을 위한 대동법에 노력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의 문제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소득이 먼저인가, 분배가 먼저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난번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는 재벌을 해체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나는 재벌을 해체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재벌의 체제를 해체하고 그 기업들을 살리는 재벌의 그 잘못된 체제 이걸 해체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개혁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개혁안은 다 조금씩 실패하게 돼 있어요. 상황이 바뀌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변통을 해야 됩니다. 개혁안을 시행착오가 나타나면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3도 대동법 한번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큰 개혁안일수록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밀어붙이기가 힘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없애려고 괜히 어설프짓했다가 실패하니까 없애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역량을 축적해야 돼요.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100년이나 걸렸던 것은 개혁 역량을 축적하는 기간이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못지않게 우리 이재명 지사가 국토보유세라는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김집이나 김상원 같은 거물급들 반대파를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김육의 그 건강성에 있었다고 했죠. 건강성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 30대의 나이에 성균관에서
새로운 고난을 당하자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살림으로서의 건강한 도덕성을 무기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김상헌, 김집도 김육을 끝내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재명 지사한테는 김육의 면모가 많지만 김육과 같은 그 선명하고도 건강한 도덕성의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찾아온 이 시련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걸 김육이 잠곡에서 이루었듯이 이재명도 자기에게 가해지는 숱한 모해와 공격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이걸 우리 인민들에게 모두 보여주는 시간이 온다면 이재명 지사의 성취는 아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육과 이재명을 정치가로서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